자, 들어갈게요. 좀 기대 수익률을 좀 계산하다 말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A까지 이제 갔고요. 자, B 갑니다. B. B는 이제 곱해서 더하죠. 아까 요렇게 해서 곱해서 더했고요. 요렇게 해서 곱해서 더합니다. 그래서 0.3에다가 곱하기 40%를 더하면 되고요.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0.4에다가 15%죠. 15%고 플러스 0.3에다가 마이너스 10이죠. 0.3에다가.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을 하면 앞에는 12%가 되고 6%죠. 18%가 된 다음에 마이너스 3%니까 여기도 15%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것 무슨 얘기냐? A와 B의 평균적 기대 수익률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수익률이 같고 그럼 위험을 갖고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 그럼 이제 기대 수익률 측정은 이제 보는데 특히 기대 수익률 측정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위험을 측정하는 것은 앞쪽에서 표준 편차와 분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와 분산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위험의 측정은 아까 저희가 표준 편차와 분산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위험의 측정은 그냥 투자 위험의 측정의 계산 방식은 책에 나와 있는 걸로 그냥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모든 투자 자산, 위험 자산은 투자 위험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투자 수익의 변동 가능성, 아까 제가 변동 가능성을 말씀드렸고요. 박스. 기대한 투자 수익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 변동 가능성이죠. 그 다음에 실제 결과가 기대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을 우리 투자의 위험이라고 한다. 투자 위험의 정도는 계량적으로 그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수익의 분산도를 측정될 수 있는데 흔히 범위, 분산, 표준편차, 변동계수를 분산도의 이제 측정에 의해서 표준편차 분산이 위험인데요. 넘기시면 이제 범위는 최대치와 최소치로 따지고 분산이 이제 시그마로서 이제 합계를 내고 표준편차가 있고 변동계수라는 게 있어요. 자, 변동계수는 이제 변이계수라고 또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들 중에서 투자 위험을 측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은 분산 또는 표준 편차입니다. 분산은 발생 가능한 수익률의 평균 수익으로부터 편차 제곱들을 평균 값으로 변동성의 크기를 측정한 것이다. 부동산 A, B의 위험도 분산의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돼지꼬리가 이제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고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분산이라고 했죠. 여기 자체가 이제 분산이 됩니다. A의 분산, 그 다음에 이제 B의 분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만 해드릴게요. 우리가 그 지금 둘 다 15%의 수익률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앞쪽에서 첫 번째 상황이 100%였어요. 1.0에서 마이너스 0.15라는 것은 15%를 얘기를 하죠. 여기다가 제곱한 다음에 0.3을 한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아마 앞쪽에 이 정상적이었잖아요. 정상적인 게 15%니까 0.15에다가 마이너스 0.15를 곱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0.4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70%였죠. 그래서 0.7에다가 곱하기 빼서 우리가 이제 기대 수익이 15%니까 0.15에다가 제곱한 다음에 곱하기 확률이 0.3이었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 항상 계산 방식에서 똑같으니까 이건 0이 되죠. 그럼 얘와 둘을 이제 했을 때 그냥 이게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0. 우리가 얼마예요? 6584죠. 6584가 표준 편차가 됩니다. 요 제곱이 분산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에서는 B는 어떻게 됩니까? B가 앞쪽에서 정상적인 호경기였을 때가 40, 정상이 15%, 불경기가 마이너스 10이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0.4, 40%니까 빼기 0.15라는 건 다 똑같아요. 곱하기 0.3. 그 다음에 이제 자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니까 0.15에서 0.15를 빼고 제곱을 해서 0.4니까 이건 의미가 없죠. 빼니까 0이 되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우리가 10%니까 0.1에서 0.15를 빼죠. 이게 제곱에 0.
10이 이제 0.1입니다. 그래서 제곱이 0.3이니까 자, 얘는 어떻게 돼요? 0.1936이죠. 0.1936이 표준 편차가 제곱이 돼요. 이 숫자만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벗어난 척도인데요. 정규 분포를 이제 그린 거죠. 그래서 정규 분포를 통해서 투자 수익의 확률도에 대한 분포도를 우리가 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겨서 중간이 15%가 이제 기대 수익률입니다. 15%가 A, B 다 기대 수익률이 15%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벗어나는 척도죠. 그래서 너무 많이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벗어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는 척도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봐서 이 자체가 여기까지 벗어난 게 65.8%가 되고요. 그게 이제 A가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B를 보면은 B는 여기까지 끊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19.4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가 더 많이 15% 벗어났다는 거, A가 더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벗어날수록 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밑에 부동산 A, B를 비교하면 A의 투자 위험이 B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기대수익이 너무 벗어나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이 힘들 것 같은데, 자 그냥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가 쉽게 그죠? 뭐 저 퍼센트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치가 크면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15%인데 자 B는 따면은 뭐 16, 8% 벌고 뭐 잃으면 한 13%가 이른대요. 예를 들어서. 근데 A는 너무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A는 벌어지면서 따면은 뭐 한 30% 버는데 잃으면 뭐 마이너스 10%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A가 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A의 투자 위험이 B보다 높다는 거죠. 더 벗어나니까. 그래서 두 투자 내 기대 수익이 동일하지만 투자 위험은 A가 더 높음으로 B가 더 우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투자 위험을 분산 혹은 표준 편차로 측정하였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투자 결정의 기준으로 우리가 평균 기대 수익률과 분산만을 고려하는 것은 수익률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인 것을 가정하자. 그래서 그림 A, B에 대해서 정규 분포를 가정해서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 키포인트는 미래 투자 수익률이 확률 분포가 더 좁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는 분산이 더 작다는 거죠. 작아야 작다는 거예요, 수치가. 근데 표준 편차가 더 작다는 것으로 투자 위험이 더 작다는 거고 따라서 기대 수익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벗어나면 위험하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수익은 높아야 되고 위험은 무조건 수치가 낮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으니까 19.4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만 체크를 하시고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변동 계수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표준 편차로 나눈다라는 이 변동 계수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할 때 잠깐 제가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그죠? 최적 포트폴리오를 할 때 변동 계수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와 무차별 효용 곡선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기 보시면 이제 위험 회피형, 추구형, 위험 중립형이라는 게 있는데, 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사항은 거의 위험 회피형이에요. 합리적인 투자는 위험 회피형 투자라고 해당합니다. 그래서 위험 의무적 위험 회피 기피적인 투자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거의 일반적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위험 혐오형이라고 하거든요. 위험 혐오형, 위험 회피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얘는 이제 자 이렇게 갑니다. 재밌게 한번 또 풀어보겠는데 동일 수익에서는 더 위험한 데가 아니라 좀 덜 위험한 데 선택합니다. 그러면 덜 위험한 걸 선택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에요. 합리적.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자를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험 회피형은
위험을 회피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모든 위험을.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감수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어떠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번지 점프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지금 갑돌이가 이제 대기업이 있는데 몇백 명이 이제 우리가 갔어요. 우리가 극기 훈련 하려고. 그래서 이제 다리에 줄을 메고 갑니다. 야유회를 또 갔죠. 그래서 이제 11m 가장 공포스러운 우리가 높이랍니다. 그러면 갑돌이가 이제 번지 점프를 하는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1m도 못 올라갑니다. 그럼 당연히 회피기 때문에 자 얘는 번지 점프를 안 뛰어내리려고 하겠죠. 근데 무조건 안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자 대가가 주어지면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10만 원 주면은 안 뜁니다. 100만 원 줘도 안 뜁니다. 뛴다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 말고 얘 생각을 하셔야 돼요. 1000만 원 주면은 생각을 해봅니다. 1억 주면 바로 뜁니다. 밀라 그래요. 약 먹고 뛸 수 있죠. 약 먹고 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가가 주어진 위험은 무조건 감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거나. 그다음 우리가 유격 훈련 가갖고 야 저기가 뛰어내려. 어머 저 10만 원만 주세요. 한 대 맞고 떨어지죠.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은 감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1번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일 경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덜 위험한 걸 선택하죠. 이 투자자들이 이러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투자자를 태도를 위험 회피형이라고 그래요. 그럼 위험 회피적이란 말은 사람들이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무위험일밖에 없어요. 은행이자 같은. 따라서 위험 회피적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아까 대가가 주어지는 위험이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아까 1억 주면 뛴다는 얘기죠. 약 먹고 밀라 그래요.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이 피할 수 없는 거는 기꺼이 감수를 한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위험 회피형이라도 공격적인 투자가 있고 보수적인 투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격적은 높은 수익 높은 위험, 보수적은 낮은 수익 낮은 위험이죠. 그래서 위험 회피적인 투자는 투자 안에 위험이 커지면 기대 수익이 높게 되고 이것은 무차별 곡선. 자,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차별이 없는 곡선이죠. 어딜 찍더라도 효용이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아래쪽을 향해서 볼록한 우상향하는 형태의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넘기시면 위험 회피형 투자의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위험 회피형에 대한 무차별 곡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림은 평균과 분산,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봤을 때 위험 회피형 효용 함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이를 무차별 효용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자, 특정 투자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가져다주는 기대 수익과 분산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위험 회피형 투자의 무차별 곡선을 표시한 그림은 사실 투자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이성적인 투자의 효용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 이상의 투자 수익의 증가가 있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정상적인 투자이기 때문이다. 그럼 위험 회피형 투자라도 위험 회피도 즉 위험의 증가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면 서로 차이가 있으면 무차별 효용 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A와 B를 봤을 때 회피의 정도에 따라서 공격적인 투자와 보수적인 투자가 있다는 얘기죠. 자, A는 기울기가 가파르면 그렇게 위험을 회피하는 보수적인 투자자의 예로서 일정한 위험이 증가했을 때 더 많은 기대 수익 증가를 또 요구하고요. B처럼 기울기가 좀 덜 가파른 거는 공격적이다. 이 기대 수익은 증가가 위험 증가에 미치지 못하도록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요렇게 요게 이제 같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렇게 될 수 있고 요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동일한 위험에 더 많은 걸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그림의 그 A와 B를 봤을 때 A가 더 가파르다는 거죠. 그러면 더 동일한 위험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한다는 것은 더 우리가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회피도가 크다는 거죠. 보수적이고 자, 이건 완만하다는 것은 조금밖에 안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공격적이라는 얘기예요. 공격적이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26회 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률을 봤을 때, 자, 이게 위험이죠.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무차별 곡선이에요. 무차별 곡선이고, 자, 이건 위험 회피형입니다. 회피형.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하고 오목하면 안 돼요. 위로 볼록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로 볼록하며 우리가 이렇게 모양이 된다. 그러면 회피도가 틀리겠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A와 B가 가파르면 보수적이고 얘가 공격적이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아래로 볼록한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나 저거나.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다는 거죠. 그럼 요게 이제 수익이고 요게 위험이다. 그 위험 회피는 위험을 회피해요. 그래서 위험 쪽에 등을 돌려요. 수익을 족이니까 수익 쪽에 입을 벌리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위험을 싫어하니까 혓바닥을 내밀죠. 내농, 그죠? 그 위험 쪽에다가 혓바닥을 내밀어요. 싫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가파를 수가 있고 완만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파른 것은 보수적이다. 자, 우리가 운전을 하실 때 야매인데 초보 운전들은 어떻게 좀 경직대에서만 타잖아요. 보수적이고 조금 운전이 조금 좀 여유로운 사람들은 좀 누워서 타잖아요. 가파른 건 보수적이다, 완만한 건 공격적이다. 이렇게 한번 갖고 와보세요. 그래서 7번에 나와 있는 그 AB의 기울기가 26개 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와 최저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평균 분산 지배 원리와 최저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은 자, 적어 놓으세요. 수익이고요. 분산은 위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평균이 나오고 이제 이 평균이 기대 수익률이고 표준 편차가 분산이죠. 자, 얘가 이제 기대 수익률이고 얘가 분산이 이제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A와 B를 봤을 때, 자, 아까 여러분들 제가 뒤에서 해드릴게요 했던 게 96페이지에 변동 계수예요. 맨 위에 박스에 변동 보통 계수, 변동 계수, 변이 계수라고 나옵니다. 보통 변이 계수, 변동 계수라고도 하는데 변이 계수라고 나와요. 자, 변이 계수는 왜 만들어졌느냐? 자,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그 이유가 이제 평균 분산 지배 원리 한계 때문에 변이 계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대 수익이 아까 15% 똑같았죠. 그럼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합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2%고 얘가 8%다. 그럼 당연히 A가 B를 지배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한쪽이 수익이 커요. 그래서 이제 만약 근데 반대로 얘가 5%다 그러면은 수익이 큰 15%가 선택이 될 거예요. 반대로. 근데 지금 만약에 15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A를 선택하는데 만약에 어떻습니까? 얘가 이 17%다. 그럼 얘가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크니까 그땐 절대적으로는 못 찾아요. 상대적인 이 변수가 변이 계수거든요. 그러니까 변이 계수는 우리가 낮아야 됩니다. 자, 변이 계수 낮아야 된다. 우리가 이 화장실 가면 변을 보잖아요. 좀 안 좋다 기분이. 자, 그럼 위험 알고 싶은 게 올라갑니다 항상. 분모와 분자는 그럼 표준 편차가 올라가요. 표준 편차가 우리가 위험이니까. 그래서 표준 편차를 기대 수익률로 나눴던 게 변동 계수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낮아야 된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한계점이죠. 근데 포트폴리오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우리가 99페이지 가셔서 천천히 제가 이제 요거를 다 적어 놓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 대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대안들 중에서는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자, 합니다. 우리가 구분을 봤을 때 지금 기대 수익률이 있고요. 기대 수익률은 수익이고요. 표준 편차가 위험해요. 적어 놓으세요. 자, 지금은 변이 계수로 보는 게 아닙니다. 효율적 포트폴리오로 보는 거예요. 변이 계수는 좀 전에 끝났죠.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로 보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위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는 한 두 개였는데 지금 여러 개잖아요. A, B, C, D, E로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평균이 같으면 자, 기대수준이 같으면 수익이 낮은 거, 표준 편차 같으면 수익이 큰 거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가 10이고 그다음에 5, 10, 그다음에 4, 8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밑에가 14, 4, 그다음에 18, 4, 10이 돼 있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걸 찾아볼까요? A와 C가 똑같잖아요. 수익이. 그러면 위험이 낮은 거를 A를 선택하죠. A가 C를 지배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B와 D는 위험이 같습니다. 수익을 큰 거 선택하니까 B를 선택해서 D를 지우죠. 근데 A, B, E를 봤을 때는 서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어떤 게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이 대안들이 가장 좋은 대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 표에서 A, C를 비교하여 기대수준을 동일하지만 A의 위험이 낮으므로 A가 효율적 투자안이라는 겁니다.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얘기예요. B, D를 비교했을 때 위험은 동일하지만 B의 기준이 높으니까 B가 효율적 투자안이 되겠고, 이는 A와 비교했을 때 기대수준과 표준 편차가 지배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효율적 투자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 투자안의 A, B, E 중에서 최적의 선택은 투자자의 위험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격적인 투자는 위험이 높지만 기대 수익도 높은 A를 선호하지만 보수적인 투자는 기대 수익이 낮지만 위험도 우리가 B를 선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표로 했지만 어떻게 돼요? 그림으로 이제 들어있죠. 이게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그림이 나왔었는데 기대 수익입니다. 수익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위험이죠. 자, 그러면 뭐 숫자는 하지 말고요. 그냥 B, D를 있을 때 아까 똑같으니까 B가 D를 지배했다. 그다음에 A와 C가 있습니다. A와 C가 있을 때 수익이 같은데 위험이 낮으니까 A를 선택했다. 근데 요즘에 E가 있잖아요. E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하나씩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투자안이기 때문에 이걸 연결해서 투자 전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배 원리를 충족하는 효율적 투자를 선택한 걸 연결하는 게 효율적 전선이에요. 그래서 지배 원리에 의해서 설득된 개별 투자 대안 혹은 투자 대안의 집합체를 효율적 투자 대안 또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하나하나씩은 이제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럼 투자 대상의 후보를 말한다. 그럼 지배 원리를 통해서 선택된 효율적 투자안 포트폴리오의 묶음을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이라고 한다. 이 투자안들을 모두 연결한 걸 효율적 전선 투자선 효율적 프론티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포트폴리오라는 자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 자, 효율적 전선은 자,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나왔었고요. 당연히 이제 B가 C를 지배하고 A가 C를 지배한다. 얘네들은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네들 하나하나씩을 하나의 점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건 뭐냐면 효율적 대안이면서 포트폴리오에 아주 좋은 대안들이죠. 자, 이걸 집합하면 선이 만들어지는 게 효율적 전선이죠. 그럼 당연히 이거는 우상향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상향한다. 자, 왜냐면 수익과 위험이 비례 관계를 해서 그래요. 그죠? 비례. 자, 그러면 우리가 성향에 따라 틀릴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어떻게 돼요? A와 B를 봤을 때 A는 수익도 높고 위험 높으니까 공격적이고요. 자, B는 어떻게 됩니까? 낮은 수익, 낮은 위험이니까 보수적이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B가 C를 지배하고 B2보다는 BEA가 더 우리가 포트폴리오 효과였다는 것은 이따 배우겠지만 포트폴리오는 구성 자산수가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다음에 B보다는 BA가 더 수익 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최적 포트폴리오는 앞쪽에서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효율적 전선과 자, 앞쪽에서 여기 얘기했던 요 무차별 곡선이 있었죠. 무차별 곡선이 자,
무차별 곡선이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교차점이 아니라 교차점 하면 최적이 아니에요. 교차점이 아니라 접하는 점 하셔야 됩니다. 접하는 점, 접점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자,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트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트폴리오란 효율적 프론티오란 동일한 위험에선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대안을 모두 연결하는 선이죠. 우상향합니다. 바꿔 말하면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주어진 위험하에서 그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동일한 위험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게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면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해야겠죠. 더 많은 위험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이유는 주어진 위험에서 그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 상쇄 관계죠. 비례가 상쇄입니다. 결론적으로 효율적 전선에 존재하는 투자 대안의 위험 회피형 투자자에게 모두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투자 대상의 후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A, B, E가 좋은 대안이라는 거죠. 그럼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은 어떻게 돼요? 투자 대상들이 일차적으로 지배 원리에 의하여 효율적 투자안으로 선별되면 이들 중 최종적으로 어느 투자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들과 무차별 곡선이 투자안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즉 보수적인 투자자는 부동산 B를 선택할 거고 공격적인 투자는 A를 택할 것이다. 그래서 이처럼 지배 원리에 충족되는 효율적 투자안 중에서 투자자의 위험 소모까지 고려되면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것은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투자안이 최적이 된다. 최적 포트폴리오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그림이 있다면 투자에 대한 선택 과정 먼저 지배 원리를 충족하는 효율적 투자를 선택한 다음 이 중에서 투자의 효용과 이 위험 소모에 따라 적정한 최적 투자안을 선택하는 걸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림에서 이제 곡선 X와 Y 이게 이제 연결하는 게 효율적 전선이고요. 보겠습니다. 자, 지금 X와 Y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효율적 전선이고 그 다음에 I1, I2, I3의 무차별 곡선이 있는데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 B는 자 이렇게 만나죠. 이 접합니다, 여러분들. 교차점 하면 안 돼요. 딱 접해야 됩니다. 교차점 하면 두 점이 생기니까 안 되겠죠. 얘와 이렇게 만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에요. 교차점이 아닙니다. 그럼 B는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가 되고 A는 공격적이라고 했죠. 그럼 정리하면 최적 포트폴리오는 투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아까 공격적과 보수적입니다. 그럼 한 투자자가 최적인 투자니 다른 투자가 최적이 아닐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이 가파른 게 보수적이고 완만한 게 이 공격적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A, B가 좀 바뀌었는데요. 그럼 얘는 더 가파르니까 보수적이 되고 완만하니까 공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서 수익 같으면 자 위험이 낮은 거, 자 위험이 같으면 수익 큰 거 선택한다. 근데 이 B, E, A는 어디든지 선택이 불가능하다. 그럼 하나하나가 효율적 투자안이고 그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집하는 전선이 효율적 전선이 XY가 될 것이다. 자, 우상향한다는 건 수익과 위험이 비례 상쇄 관계다. 그러면 동일한 위험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때문에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최적 포트폴리오를 찾아라. 그럼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교차점이 아니라 접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얘와 얘는 틀릴 것이다. 자, B 점을 접한 것은 가파르고 얘는 완만하다. 가파른 것은 보수적이고 완만한 건 공격적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이제 연결시켜서 볼게요. 우리가 이제 103페이지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 정도 해놓으셨으면요, 포트폴리오는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는 아주 간단한 내용만 이제 남았으니까 이제 좀 화이팅 하시고요. 103페이지로 가서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우리 기출 문제 키워드로 본다면 포트폴리오 이론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이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인데, 자, 아까 포트폴리오가 아까 효율적인 투자에 대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A, E, B가 있었어요. A, B. 근데 얘네들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세 개 다 투자한다면 좋은 게 구성자산수를 많이 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여기가 이제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에서 효율적 전선까지 나왔다면 거의 뭐 포트폴리오 이론은 뭐 3분의 1은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3페이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 대한 이론을 재밌게 한번 풀어갈 텐데요. 자, 포트폴리오 이론은 거의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에서 따온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따왔어요. 한계점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갑돌이가 이제 주식에서 20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A, B, C, D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딸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는 잃은 거를 커버할 수가 있죠. 여기서 땄다, 여기서 잃은 걸 커버할 수가 있을 거랍니다. 그러면 집중 투자가 아니라 분산 투자입니다. 집중 투자하면 안 돼요. 분산 투자다. 그럼 분산의 효과를 크게 해야 된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번호를 매기면서 가겠는데, 자, 첫 번째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투자하려는 하나하나 자산수를 구성 자산수라고 그래요. 구성 자산수를 많게 할수록 좋아요. 많게 할수록. 자, 그러면 재밌게 하려고 자,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여름철에 휴가를 간다. 그럼 집에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으로 해놓게 되면 도둑놈들이 가서 딱 훔쳐가는 게 쉽잖아요. 왜냐하면 도둑놈들은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6시에 출근하면 뭐 9시에 퇴근하죠. 그러면 여러 장으로 나누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만 원을 10만 원짜리 10장을 나누게 되면 훔쳐가는 위험이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 원짜리로 100장을 나눠요. 그럼 한 3만 원 훔쳐가면 아우 더러운 놈 그렇게 가겠죠. 그러면 구성자산수를 많이 한다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가 가시는 게 그렇다면은 A, E, B가 효율적 포트폴리오 투자안이라면 여기서 하나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셋 다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개 다 투자하는 게 분산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구성 항목수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시험 문제 만약에 B2보단 BA가 낫겠다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 줄이는 게 아닙니다. 다 줄일 수 없어요. 우리가 위험이라는 자체는 피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럼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줄입니다. 비체계적 위험을.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야 되는 건데, 자, 우리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가가 막 떨어지면 파란 색깔로 막 그냥 막 다 떨어져요. 모든 자산이. 경기 변동에 의해서 또는 이자율 변동이라든지 인플레가 심하다든지. 그러면 모든 자산에 오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체계적 위험이다. 근데 만약에 주식회사 하림에 투자했어요. 당 만드는 곳이죠. 그러면 조리독감 터져서 이 주가는 떨어졌어요. 개별 자산에 투자했죠. 근데 돼지고기, 소고기 많은 데 투자해서 커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피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줄일 수 있는 건 체계적은 절대 못 줄입니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총위험을 전체로 본다면 총위험은 체계적은 그냥 제가 체계적 이렇게 할게요. 위험이고, 그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이 있습니다. 비체계적 위험. 그럼 체계적은 모든 자산이 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비체계적은 개별 자산 오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만 잘한다면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암기 기법으로 간다면 어떻게 가냐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저게 물고기라면 저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물이 하나는 촘촘히 돼 있고요.
두 번째 그물은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체계적 그물이고 비체계적 그물이죠. 그 물고기가 조그만 물고기든 큰 물고기든 다 피할 수가 없죠. 체계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물이. 근데 얘는 비체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더라. 그렇게 가져가세요. 그럼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제거가 가능한 위험은 자 비체계적이 아니라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입니다. 포트폴리오 무조건 비체계적이지 체계적 못 줄여요.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보시고 다음은 이제 상관계수라는 게 있긴 한데 자 그건 제가 일단 먼저 보고 갈게요. 자 103페이지 포트폴리오 이론의 의미 목적으로 갑니다. 자 투자 자산이 하나에 집중. 자 아까 집중이 아니라 분산이라 했어요. 집중되어 있을 때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위험 및 기대 수익이 다른 여러 개의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분산된 자산으로부터 안정된 결합 편익을 가져가는 것은 안전하게 분산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획득하도록 하는 자산 관리 방법을 말한다. 그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목적은 일정한 기대 수익 하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일정한 위험 하에서는 기대 수익이 극대화하죠. 당연하죠. 위험 최소화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분산 투자를 하는 목적이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수익, 그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는 이제 고수익이 아니라 안전한 수익, 잠재적 이익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안전한 데 결합 편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수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고수익이 안 나와줘서 오니까 무조건 분산 투자하자. 안전한 수익을 확보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고수익이 나온다 해서 거기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안전한 수익, 잠재적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구체화한다면 부동산 투자에서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 수를 다양하게 하는 게 좋죠. 많을수록 좋습니다.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을 우리가 불필요한 위험이라고 합니다. 를 감소시키고 이를 통하여 안전된 결합 편익을 얻고자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그러면 나왔잖아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총 위험은 두 가지. 제가 체계적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 포트폴리오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 합으로 구성된다. 체계적 위험은 자, 그물이 촘촘히 돼 있죠. 그래서 분산 투자로 제거 가능이 불가능하고 투자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위험이고요. 일단 비체계적은 투자가 통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분산 투자의 핵심이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죠. 분산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제거 가능한 것은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렇게 가져야 돼요. 자, 체계적 위험 갈게요. 자, 체계적은 그물이 촘촘히 됐으니까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얘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위험이라 할 수 있다. 즉 모든 투자입니다. 모든 동그라미. 모든 투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다. 그래서 이자율이 갑자기 상승한다든가 변동한다든지 경기 변동이 심하다든지 인플레이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한다든지 모든 부동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종목을 늘려도 회피할 수가 없는 동그라미. 포기할 수 없죠. 분산 투자를 감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분산이 불가능합니다. 회피할 수 없고 우리가 분산 투자로 감소할 수 없고 분산이 불가능하다. 그죠?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로 제거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으로 포트폴리오 총 위험은 0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얘는 못 줄여요. 그죠? 그래서 얘는 총 위험은 0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비체계적은 0을까지 줄일 수 있지만 얘는 못 줄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비체계적은 어떻습니까? 그물이 든성동성돼 있으니까 피할 수가 있죠. 비체계적 위험은 시장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개별 동그라미. 개별이라는 건 중요하죠. 개별 투자 대안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개별 위험, 해당 투자안의 고유 위험, 불필요한 위험이라고 했죠. 그럼 대학교 인근의 원룸이 가지는 개별적인 위험과 주거지에 있는 아파트의 개별적인 위험, 또 중심 상가에 있는 상가가 가지는 개별적인 위험은 투자 대상으로부터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그럼 대학교가 이전함에 따른 원룸의 개별적인 위험은 원룸에 100% 집중 투자했을 때보다 다른 지역의 아파트와 상가의 투자 금액을 분산 투자함으로써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지역으로 나눠서 이제 투자할수록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한 종목에 투자하면 분산 투자가 효과가 없지만 포트폴리오 종목 수를 증가시키면 개별 자산 간의 수익률 분포가 각각 상이하므로 서로 위험이 상쇄돼서
분산 투자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을 분산 투자를 회피할 수가 있는 위험이고 분산이 가능한 위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의 방향크기를 나타내는 게 상관계수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 좋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다르기 때문에 대학교가 이전함에 따른 원룸의 개별적인 원룸의 100% 집중 투자했을 때보다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 주거지, 뭐 아파트, 중심 상가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다른 지역의 아파트와 상가의 투자금을 분산했으면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원룸에 100% 투자하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룸에 투자를 하고 주거지에는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중심 상가에 투자했다. 그러면 대학교가 이전을 했다. 그럼 원룸만 작살나지 다른 건 작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투자를 했다니까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 오른쪽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총위험과 이제 그 그림은요. 이런 건데요. 그림이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그림까지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의 총위험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을 얘기를 해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우리가 밑에 보시면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수죠. 아까 자산수, 종목수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꺾였어요. 꺾인 이유는 전체가 총위험이라고 얘기한다면 자, 암만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수를 많이 늘리면 분산 효과가 있죠. 있으나 여기는 안 줄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체계적이죠. 체계적 위험이고요. 여기가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줄이면 0까지 줄일 수가 있지만 얘는 못 줄인다는 거죠. 그럼 얘와 얘를 바꿔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효율적 분산 투자의 전략은 종목수를 고려한 분산 투자.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종목수를 무한대로 증가시키면 통계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비체계적으로 0까지 감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될수록 좋다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종목 구성에다 과다한 비용이 소모되고 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또 더욱더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금액 가중치를 고려한 분산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기대 수익률은 곱해서 더한다. 가중치를 더한다 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면 종목별로 가중치를 두어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 B, C에 투자할 때 내가 100억이 있으면 30억, 20억, 50억, 30%, 20%, 50% 가중치를 두자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는 기대 수익이 높은 투자안의 비중을 늘리고 보수적인 투자자는 기대 수익이 낮은 투자안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 종목별 투자금의 가중치 비중과 개별 자산의 기대율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구성하여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자, 위험 자산 보통 우리가 앞쪽에서 무위험은 국채나 정기예금 이자고 부동산은 위험이죠.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끼리 배합하는 것보다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을 결합해서 포트폴리오 하면 또 효과가 또 크다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넘기면 수익률의 움직임의 상관계수를 고려한 게 이 상관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의 방향 크기를 나타내는 게 상관계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먼저 상관계수를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거기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많으냐 이런 얘기를 따지는데요. 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반대인 게 좋습니다. 반대인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식회사 할인에 투자해서 돼지고기, 소고기 만든 데 투자했으면 반대니까 분산 효과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닭 만드는 데만 뭐 내내치킨, 뭐 교촌,
뭐 BBQ 이렇게 투자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왜? 조류 독감이 터져서 뉴스에서 한 100명이 죽었대요. 그럼 모든 주가가 다 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격이 반대인 게 투자한다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같은 것보다 반대인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움직이면 플러스고 반대 움직이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좋기 때문에 상관계수는 작아야 돼요. 상관이 적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것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가 있어요. 그럼 완전히 우리가 이제 10%, 10%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대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격이 같은 게 아니라 반대인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산과 우비는 비가 많이 오면 많이 팔리나 안 오면 안 팔리죠. 근데 우산과 집시는 반대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우산이 많이 팔리고 집시는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커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 비체계적 위험을 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도둑놈이 두 명이 도망갑니다. 경찰이 쫓아와요. 근데 양갈래길이 있어요. 도망을 갔는데 한쪽 길로 가면 무조건 잡히죠. 양쪽 길로 가면 어머 피할 수가 어떻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경찰이 못 잡잖아요. 반대 방향이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반대 방향이 좋다. 그래서 같은 방향보다 반대 방향으로 투자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닭 만드는 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 소고기, 우산과 집신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내가 주식을 투자할 때도 반대 방향인 게 좋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10% 10% 동일 수익을 같은 방향에 있다면 플러스 1일 때는 전혀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일 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전혀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플러스 1이면 절대 안 돼요. 근데 플러스 0.9는 됩니다. 왜? 1이 아니니까. 그럼 마이너스로 갈수록 분산 효과가 크거든요. 0도 분산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1일 때는요 10% 10%가 수익이 같으면서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가 가능합니다. 완전히 제거 가능.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가 가장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상관계수는 낮아야 된다.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 된다. 그러면 상관이 적어야 된다는 건 상관이 많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에 여러분한테 상관이 있으세요? 그럼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상관이 적어요. 이렇게 해야죠. 작을수록 좋다는 거죠. 읽어볼게요. 자, 3번 갑니다. 자, 106페이지 3번 갑니다. 수익률의 움직임 상관계수를 고려한 분산 투자. 자, 앞에서 살펴봤듯이 포트폴리오 종목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어떠한 종목으로 구성하냐에 따라서 분산 투자 효과는 달라진다. 즉,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유사한 종목. 자, 지금 제가 상관계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의 방향 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사한 종목을 구성하는 것보다 상이한 반대인 걸가 중요하죠. 분산 투자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주 두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보다 건설주와 통신주로 구성하는 것이 분산 투자 효과가 더 크다. 이처럼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상관계수입니다. 자, 그러면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안 좋죠. 플러스 1일 때는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완전히 정해관계예요. 정해관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관관계가 정해관계라는 건 완전히 동일 방향인 거죠. 정은 비례관계입니다. 즉, 두 자산의 수익률 움직임이 완전히 비례관계라는 거죠. 완전히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폭만큼 움직인다면 이렇게 되면 분산 효과가 전혀 없어요. 비체계적 위험을 전혀 감소시킬 수가 없다. 물론 현실적으로 상관계수가 플러스일 경우는 없어요. 결국 현실적으로 두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는 순간 분산 투자 효과는 발생하여 정도의 차이만 존재한 뿐이다. 바꿔 표현한다면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플러스가 아니라면 플러스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플러스가 아니라면 수익률 움직임이 완전히 상호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분산 효과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가시면 제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히 제거했죠.
그래서 이번에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라면 1이라면 두 자산의 수익률 움직임이 완전히 부의 관계입니다. 자, 부라는 거, 그러니까 정은 같은 방향이고 부는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두 자산의 수익률 움직임이 완전히 반비례하면서 완전히 반대 방향일 때 폭만큼 움직인다는 의미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분산 투자 효과는 극대화되며 비체계적 위험을 0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 또한 이론적이다. 바꿔 표현한다면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인 경우를 제외하면 비체계적 위험은 0이 되지 않는죠. 저렇게 해서 오십니다. 자, 조금 제가 쉬었다 갈게요. 밑에 나와 있는 또 오른쪽에 그림도 있으니까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